어저께 뉴스가 나왔죠. 최원일 천안함 전 함장 대령 예편에서 예편한다는 뉴스가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나왔습니다. 최원일 중령인데 예편하면서 대령 예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요. 근데 사실 뭐 최원일 함장은 사고가 두 번에 걸쳐서 좌초하고 후진해서 빠져나오고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도 자신의 침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사고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체가 완전히 반파되고 난 이후에 그 당시에 통신장이 함장실에 가서 옆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소방 로프를 내려줘서 구조가 되어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사고를 직접 겪지는 않았습니다. 네. 항해 당직 사관인 박연수 대위가 항해 당직 사관이었고요. 초급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초를 했을 때 함장한테 바로 즉각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든 배를 한번 빼보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사이에 프로펠러는 휘어지고요. 그런데 그 프로펠러가 후진하면서 이 모래톱을 파면서 바깥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진 것이 전진과 후진, 천안함의 프로펠러는 이 가변 피치 프로펠러라 그래서 이 각도가 변화합니다. 회전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변 피치 프로펠러인데 후진을 해서 모래톱을 파면서 빠져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 성능이 어떤가요? 지금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한번 1번 한번 눌러봐 주세요. 볼륨이 좀 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혹시 핸드폰이든 아니면은 컴퓨터로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볼륨을 조금 높이시면 더 잘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천안함 그죠? 11주기입니다. 3월 26일 내일 천안함 11주기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천안함 특집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작년 2020년 7월 달에 잘 들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남윤님 반갑습니다. 김성훈님 반갑습니다. 예, 난파선주님, 난파선의 선주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달링사람님 반갑습니다. 작년 7월 달에 항소심, 천안함 항소심에서 제가 최후 진술한 게 있습니다. 그 최후 진술한 피고인 최후 진술을 요약해서 그 당시 한 2시간 20분 정도 제가 재판장님 앞에서 파워포인트로 브리핑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대략 한 50분 내로 싹 정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으로 천안함 특집, 천안함 사건 피고인 최후 진술 요약으로 오늘은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7월 30일 날 항소심 법정에서 브리핑을 했던 피고인 최후 진술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화면을 전환하고요. 자, 천안함 사건 피고인 최후 진술.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폭침이 아니라 인재가 겹쳐진 복합 대난사고로 침몰한 것입니다. 대략 한 20가지 정도의 아이템인데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사건에서 천안함은 최초에 좌초한 후 그 다음 충돌을 겪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어뢰 폭발로 이 둔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장의 전체 사건을 요약한 것이 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5월 24일 날 오이사 조치,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월 24일 날 오이사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북한을 비난을 하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권까지 와서는 대선공단을 완전히 클로즈 해버리는, 폐쇄해버리는 사태까지 이어졌죠. 제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천안함의 폭발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좌초거를 해도 배가 반파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선박은 좌초를 해도 얼마든지 반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인터넷으로 좌초 한 번만 쳐보시면은 인터넷 구글 검색으로 좌초 해서 이미지 검색을 해도 좌초만으로 반파된 무수히 많은 배들의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안함은 좌초로 반파된 게 아닙니다. 천안함 침몰 사고의 개요는 국방부는 폭발 단 한 번 9시 22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는 좌초 후 충돌이었습니다. 좌초 9시 15분, 충돌 9시 22분. 어떻게 보면요, 이거는 가장 단순한 논리로 입증 가능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느냐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단 한 번의 사고가 있었다면 이 배가 밑으로 내려와서 백령도 서쪽을 내려와서 올라가면서 좌초한 후에 충돌 지점으로 갔느냐 아니면 바로 폭발 지점으로 갔느냐라고 하는 알리바이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알리바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대체한 이유는 재판장님한테 최종적으로 이 알리바이라고 하는 거기에 계산상으로도 폭발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천안함 침몰사고 최초의 언론 보도는 침수되면서 5km 포류 후 두동강, 침수 자체가 선조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고, 표류라는 것은 엔진 정지 또는 고장이 났다는 걸 뜻하고, 후라는 것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나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동강이 났다는 건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천안함 침몰사고 최초로 보도된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선도 손상받았다, 그 다음에 표류를 했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거대한 충격이 발생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의 사고 정황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만약에 21시 22분에 폭발이 한 번만 있었다면은 21시 22분 상황에 대해서만 보도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웬걸요? 9시 15분, 21시 15분에 국방부는 부인을 하지만 밤 9시 15분에 상황이 발생했다는 국방부 내부 자료가 공개가 되면서 그 당시에 MBC에서 특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9시 15분 상황은 도대체 뭐냐 라는 것이 나왔었죠. 바로 이 최초 상황 관련 일지인데요. 여기 보면 21시 15분 최초 상황 발생 보고 함대사에서 해작사로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있는데, 이 보고서는 누가 제공인지 아십니까? 해군 장교입니다. 해군 장교가 정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MBC에 건네준 겁니다. MBC는 이 자료를 누구한테 받았는지 지금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당사자는 국방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 보고서가 바깥으로 유출되면서 MBC가 입수를 해서 발표한 내용은 21시 15분, 즉 국방부가 발표한 시간보다 7분이나 앞당겨져서 이미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다른 언론들을 통해서 승조원들이 아버지하고 통화를 했다 또는 여자친구하고 문자를 보낸 시간이 몇 분입니다. 그 시간이 전부 다 국방부가 발표한 시간보다도 앞선 시간에 다 나왔던 내용들도 보도가 됐습니다. 과연 군 전산망에 있었던 이 상황 일지가 누가 보냈느냐. 동아일보에서 또 취재를 잘했어요. 내부인이 유출을 했다는 겁니다. 내부인이 유출해서 준 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 문제를 삼든 안 삼든 어떻든 9시 15분에 상황이 존재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예, 그래서 MBC 상황일지 문건 존재를 군 당국도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인했다면 사건이 두 번이라는 것을 결국은 실토를 한 것이죠. KBS에서 보도한 내용 첫 긴급 타전은 좌초입니다. 첫 긴급 타전은 좌초였다. 해군 이함대사로부터 천안함이 좌초되었다라고 긴급 타전이 날아갔고, 해경에서도 역시 해경의 최초 문서에는 천안함 좌초 발생 통보라고 하는 공식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안함 좌초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계속 국방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고 시간도 오락가락하니까
참다 못한 해양경찰청의 경비과장이 이병일 경비과장이 아예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체가 좌초된 것 같다, 기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내가 501함을 바로 현장으로 바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분 그 기자회견을 하고 바로 다른 곳으로 자리를 물러나서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갑니다. 국방부는 그런 사실 없다고 또 부인을 하고요. 프로펠러 자체가 이 배가 좌초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휘어진 현상, 특히 S자로 휘어진 것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배에서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드는 감독을 한 8~9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로펠러 검사만 배 한 척당 4번, 5번 해야 되기 때문에 13척의 배를 만드는 동안에 무수하게 많은 프로펠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펠러가 황동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휘어집니다. 이게 땅을 막 파고 가는데 휘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거를 군당국은 노인식 교수, 충남대 노인식 교수의 거짓된 논리에 따라서 관성의 힘에 의해서 휘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방향이 바뀌었다, 틀렸다, 들켰죠. 이게 뺀질뺀질하잖아요. 이 뺀질뺀질한 것이 모래를 들고 파면서 따개비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2009년에 미국 순양함에 좌초했을 때의 프로펠러에 나타난 현상과 매우 유사하죠. 그러나 이 미군 함정은 산호초, 돌과 산호초가 있는 곳에서 좌초를 했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돌리다가 몇 개는 부서졌습니다. 2개인가 떨어져 나갔죠. 그다음 천안함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모래톱, 또 조개무덤, 그는 해도에 나와 있어요. SH, S는 샌드, SH는 쉘. 그래서 모래와 조개 껍데기가 있는 지역에서 좌초했다. 이것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연 프로펠러가 S자로 휘어진 것,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프로펠러의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 선저 하부, 곳곳에 그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물을 알려주기 위해서 찍은 것처럼 마치 우리 국방부에서 제공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거 보면 그물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함안전기 이렇게 좌연 쪽 안면기 보면은 그물이 끄트머리고 돌도 그물 끝에 있는 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쭉 찢어지고 여기 밑에 하얗게 나와 있는 요거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그물이 걸려 있는 겁니다. 선체가 선저 하부가 찢어졌기 때문에 찢어진 곳에 해저 바닥에 깔려 있는 그물이 걸려서 이렇게 달려 있는 겁니다. 프로펠러 축에도 이렇게 칭칭 감겨 있고 심지어 갈고리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축에도 이렇게 그물이 걸려 있고 좌초한 거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가스터빈식, 천안함의 한가운데 제일 가운데 부분에서 반파되는, 사실은 반파가 아니죠. 절반이 두 동강이 난 게 아니라 세 동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스터빈실이 굉장히 큰 구조물이거든요. 이거를 공개하지 않다가 천안함 모든 발표까지 끝내고 난 6월달이 돼서야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그때 보니 이렇게 된 거죠. 배 밑바닥에 보면요,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시한 게 뭐냐면 프레임은 이 선체 내부에 있는 골조입니다. 골조. 이 골조가 우리가 이제 손을 어디 모래에 운동장에 슬라이딩해서 넘어졌다고 치면 어디가 까집니까? 뼈 마디마디 튀어나온 부분이 제일 먼저 까지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인 접촉의 증거입니다. 이 선저 밑바닥이 엎어놓은 거거든요. 이 밑바닥이 해저 바닥을 긁었기 때문에 프레임 튀어나온 부분마다 전부 다 벗겨지면서 녹이 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좌초의 중요한 흔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 밑바닥에 나타난 그 길이 방향의 스크래치, 그 아래쪽에 천안함이지 않습니까? 최초로 인양될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 밑에 쭉 긁힌 현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불과 서너 달 전에 수리를 끝내고 완전히 밑바닥을 새롭게 칠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 자동차 지금도 깨끗하죠? 그죠? 깨끗하게 차 타지 않습니까? 몇 년 되셨지는 모르겠지만 페인트를 한번 칠하면 특별한 접촉이 없으면은 그대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밑바닥이 이렇게 됐으면 무언가 접촉을 해서 긁은 거지. 자, 위에 있는 배는
과거에 연평해전 때 침몰됐던 357호정인데요. 이 바닥 보세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 배는 좌초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라앉았다고요. 이 배는 바닷속에서 무려 50일, 그 다음에 천안함은 불과 20 며칠, 두 배나 더 오래 바다 밑에 있었는데 밑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선체 밑바닥이 바로 좌초를 증거하는 것이다. 길이 방향으로 찢어진 현상, 그리고 가스터빈 한가운데에 또 파공이 있는 것은 2015년이 돼서야, 천안함 사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난 2015년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와 함께 위안배를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발견을 했습니다. 거의 뭐 가로 세로 10cm짜리 구멍이 뻥 뚫렸더라고요. 그러니 최초에 나왔던 침수, 그죠? 심각한 침수가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서 물이 콸콸콸콸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거죠. 천안함으로. 그러니까 천안함에서는 후다다닥 전부 다 후타시로 뛰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물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또 후타시에서 또 희생자가 발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행정관이 출판을 했는데요. 이명박도 당일 천안함 파공으로 침몰 보고받았다고 자신의 책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길이 방향 긁힌 현상은 명백한 좌초의 흔적이고요.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입니다.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가 선체 밑바닥을 2010년 6월 달에 현장 조사를 하고 길이 방향의 선체 스크래치들이 잔잔한 스크래치까지 다 체크했습니다. 이거는 배 밑바닥이 선저에 있는 조그만한 모래, 자갈, 돌들의 쭉 긁힌 현상 맞다. 이분 우리나라 최고의 인양 전문가입니다. 조선 공양을 전공을 했고요. 인하대에서. 그리고 이 관련 업무만 30년 평생을 인양과 이러한 사고난 배들 하는 업무를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폭발 징후 없다. 예, 좌초다 라고 프로펠러와 소나돔의 손상 여부를 가지고 국방부는 이야기를 하지만 소나돔이 멀쩡하기 때문에 좌초가 아니다 라는 논리의 주장은 사실은 소나돔이 손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면 쭉쭉 긁혀 있습니다. 소나돔도. 그렇지만 이 소나돔이 해저를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손상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플라스틱 계열이지, 플라스틱이지만 굉장히 강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이 사진처럼 매달려 있는 게 뭡니까? 해저에 가라앉아 있었던 천안함 함수를 인양하는 장면인데, 해저에 가라앉아서 해저 집안에 접촉을 했음에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밑바닥은 두 번 해저와 닿습니다. 좌초할 때 닿고 그 다음에 인양하기 전에 계속 해저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멀쩡하다는 것은 이 구조물이 견딜 만큼 이 지역의 해저 집안이 암초라든지 돌이 아니라 그런 뻘 그리고 모래, 조개무덤 이러한 해저 지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초로 볼 수 있는 파괴 양식에 있어서 이 손가락 있는 이 지도가 이제 군에서 만든 작전 상황도입니다. 이 작전 상황도에 별표 표시까지 해서 최초 좌초라고 썼습니다. 유가족이 썼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다음날 위암대에서 이원보 대령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브리핑할 때 천안함이 좌초했다. 어디서 했냐? 이 지점에서 했다라는 것을 유가족이 마킹한 표시입니다. 자신들이 브리핑하고 가족들이 마킹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을 해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SSH로 되어 있습니다. S는 샌드, SH는 쉘, 모래와 조개로 이루어진 해저 집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심과 암초에 따른 좌초 가능성은 이 부분이 제일 낮은 수심이 얕은 곳이에요. 여기 보면 그죠? 노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마치 우리 해산물 개불처럼 길이 나오는 게 이게 왜 형성이 되냐면요. 위에서부터 대동강의 모래가 굉장히 곱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부터 줄줄 흘러내려온 이 빠른 조류를 타고 온 고운 모래들이 백령도에 부딪혀서 휘감아 돌면서 쭉 이렇게 사구가 형성됩니다. 사구. 떠내려와서 조금씩 무거운 것들을 가라앉고 하는데 이 별표 지점은 제일 많이 쌓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오던 모래들이 쌓이고 또 두 갈래로 이렇게 나뉘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제일
그 중에서는 더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 항행을 하는 데에 바텀 타치, 이 배 밑바닥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별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초를 했다고 자신들이 브리핑하고 자신들이 마킹하고 해놓은 거를 좌초를 나중에 가서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열받는 거죠. 여기 보면은 해양연구원의 자료를 보면은 이 화살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의 그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뭐 지금 다 깎아내진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확인을 하면은 좌초 가능성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안 하니까 그렇죠. 포술장이 제일 먼저 여기 천안인데 침몰되었다, 좌초다라고 제일 먼저 통보를 합니다. 네, 포술장이요. 해군 장교가 상황 보고를 하는데 좌초되지 않은 배를 좌초다라고 하는 걸 말을 할 수가 없죠. 이게 최초 자기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 조서 보고서에 보면은 좌초 관련해서는 전부 거짓말을 했습니다. 길이 방향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 적어놨습니다. 선체 긁힘 자국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보고 이 보고서를 전부 거짓으로 쭉 적어놓습니다. 네? 프로펠러 손상 여부 보셨잖아요. 휘어진 거. 근데 왜 없다고 적습니까? 이렇게 보고서에 거짓말로 그리고 좌초 가능성 없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안 되죠. 네. 이게 국방부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런데 폭발에 대해서는 흔적이 전혀 없다고 또 이실직고를 해놨습니다. 이 논리가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천안함 조사 결과 보고서 72페이지 보면요. 폭발 위치에서의 파공 형성이 된 것 없다. 외판 희면상도 없다. 그 다음에 그을음도 없다. 왜냐하면 폭발이 있었다면 화약이 타는 거기 때문에 산화 현상에 의해서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그을음이 묻습니다. 프로판가스 하나만 터져보십시오. 온 집안, 옆 동네까지도 전부 시커먼 그을음이 뒤집어 쓰는 걸 TV로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대구에 대명동에 있는 프로판가스 하나 터졌는데 그 동네 유리창 다 깨지고요. 그 인근의 차량 다 유리창 다 깨지고요. 그 앞을 지나던 경찰 두 분이 폭발력에 의해서 날아가서 두 분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안함에는 폭발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없고요. 그런 흔적도 없고 화상 환자도 없고 고막 터진 사람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그런 것도 폭발의 증거라고 하는 것들 나열해놓고 없음. 왜냐면 과학적으로 입증할 만큼 없기 때문이에요. 가서 만져봐도 그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접촉 폭발이라 그렇다는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네, 비접촉 폭발입니다. 버블 효과에 의한 파손, 전형적인 버블 효과에 의한 파손 형태를 보였다고 하면서 맨 밑에는 유실 부위를 제외한 선체 전 부위에 폭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또 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버블 효과는 토렌스암, 호주 앞바다에서 토렌스암에 보면 가운데가 떡이 돼서 녹아내리고 시커멓게 그을음으로 가득한 이것이 바로 폭발의 증거입니다. 이거는 토렌스암 상황이고요. 이렇지가 않거든요. 천안함은 평택 이암대 가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이거 정말 폭발했나 보네 라고 생각할 만큼 비참하게 가운데가 터져 있지만 무언가 배를 반토막 냈으면 가운데 비참할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는 케이블도 쭉쭉 쳐져 있고 수양버들처럼요. 아주 가는 그런 플라스틱으로 된 그런 케이블도 쭉쭉 늘어져 있고 3000도 온도가 발생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떡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유리도 멀쩡하고요. 형광등도 멀쩡했고 그러면서 3000도 폭발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형광등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네. 시커멓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름 하나 없습니다. 이 철판 얼마나 얇은데 네. 이게 바로 충돌에 의해서 밀려 들어간 이 감안전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골조 따라서 쭉 녹이 나 있죠. 쭉 해저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고열 3000도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케이블들이 그죠 수양버들처럼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3000도가 없었다는 증거고요. 심지어 이 케이블 보면은 물리적인 손상이라는 것은 이 케이블이 말해줍니다. 이게 쭉 늘어나면 제일 먼저 이 플라스틱 PVC 피복이 먼저 뚝 떨어져 나가고 안에 있는 구리선은 늘어날 만큼 늘어나죠.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소성이 나면 뚝 끊어집니다. 뚝 끊어질 때는 끄트머리가 휙
휘어지는 것도 관성의 법칙에서 휘어지는 건데요. 요 옆에 보면 분홍색깔 화살표가 뭐냐면요. 나풀나풀나풀 하는 비닐입니다. 케이블을 싸고 있는 이 비닐이 3000도 온도를 견뎌낸 비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접철 폭발이라 하더라도 화약 냄새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거죠. 왜? 화약이 터졌으니까요. 그러나 천안함에는 화약 냄새 맡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미 해군 달그림 제독은 옛날에 어뢰를 피격을 한 경험을 자신의 책에서 화약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그런 현상이 없었고요. 폭발 중심에서 발견된 시신은 사인이 익사였습니다. 피부가 살짝 긁혔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폭발입니까? 이비인후과적 현상, 즉 보막이 터지거나 장파열이 되거나 이런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폐사된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360kg TNT의 폭발이 과연 존재했다면 지금 밑에 이게 까나리 그때가 까나리철입니다. 3월달 4월달에 까나리 잡아서 백령도민들 까나리 액젓 만들고 젓단을 만들고 그래서 1년 사업인데요. 얼마나 3월달 4월달에 까나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대한 폭발이 있었다면 대청도, 소청도, 백령도 인근의 해안에는 까나리가 폐사된 게 둥둥둥 떠다녀야 되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갔다 하지만 그 당시의 조류는 정조 시간대였고요. 조류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엄청난 높이의 물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건 토렌산입니다. 이런 물기둥도 존재하지 않았고 물기둥을 본 사람 없고 재판에서도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국방부의 주장은 전시병의 얼굴에 물빛 몇 방울이 튀었다. 앞에 파도에 선수에 딱 함수에 파도가 탁 부딪히면 그날 해상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파도 2 내지 3m 부딪히면 물방울이 휙 날라와서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이 100m 이정도입니다. 이 물 뒤집어 써야죠. 바로 이 함수 옆에서 바깥에서 전시를 썼는데 그런 현상 없었습니다. 바로 불과 30m. 국방부 주장에 하면 전시병에서 불과 30m에서 폭발했다고 하면서 이런 거대한 폭발이 있으면 제일 먼저 고개부터 돌아갑니다. 빵 하는 소리에 놀라서 딱 고개를 돌리면 그때부터 물속에서부터 하얀 물줄기가 뿜어져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정을 다 봐야 돼요. 전시병이. 전시병은 그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왜? 음파 속도는 초속 340m잖아요. 이 30m 거리면 빵 하는 순간 0.1초 만에 폭발음을 청취합니다. 전시병이. 그럼 고개가 자동으로 돌아가야죠.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폭내라는 게 있습니다. 구축함 같은 경우에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이거는 뭐 어뢰에 비하면은 5분의 1 수준, 뭐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폭약의 규모가. 이거 한번 훈련할 때 말이죠. 쭉 터트리면서 앞으로 달립니다. 배가. 그러면 이렇게 물줄기가 높이 올라옵니다. 겨우 폭내 정도만 하더라도 이 잠수함 잡는 거거든요. 막 이걸 떨어뜨리면 이게 물속에서 터지면서 잠수함이 요동치게 만듭니다. 영화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폭내라는 건데 뎁스 차지라 그럽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도 이 배 길이만큼 구축함 길이만큼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런 현상 천안함에 없었습니다. 자, 이종인 대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TOD는 과학 아닙니까? 적외선 카메라 상으로 TOD는 이 쇠막대를 200도 정도 달군 다음에 물속에 훅 집어넣으면요. 눈으로 볼 때는 어떤 흔적도 느낄 수가 없지만 적외선 카메라로 하면은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천안함에서는 반파 직후 TOD 영상의 해상 상태 보십시오. 전혀 변화 없습니다. 이거는 쇠막대 하나 물속에 넣었을 때 물에서 변하는 온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3000도가 터졌다고 하는 천안함 반파 이 지점에서 그 어떠한 온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 TOD 영상 하나만으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정희 의원께서 통합진보당 분리순간 TOD가 없다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야 라고 해서 프레시안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합참에서는 이 내용을 다 봤는데 왜 공개 안 해? 라는 내용입니다.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위력을 보면 프로판 가스 하나 터져도 보십시오. 이 집 전체가 시커멓습니다. 산화가 됐으니까. 네. 그리고 경위 파출소 소속의 두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폭발력에 인근 주민 1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폭발입니다. 불화 3호 인천 앞바다에서 폭발했을 때 뚜껑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다 날아가고 안은 시커멓게 돼 있고요. 이 안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시신 수습하기가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온 이 내부에 이렇게 파편 튀듯이, 그래서 굉장히 수습이 어렵고, 그 수습하는 때 알파잠수 이정인 대표께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심 대표, 폭발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볼륨을 높여도 소리가 먹혀버려 예, 볼륨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까? 어디 조금 더 뺏어 해볼까요? 네. 자, 서울 행당동 CNG 천연가스버스 2010년도에 천연가스버스에 8개의 가스통 중에 하나가 터졌는데 내부가 이렇게 처참하게 변했습니다. 유리창 다 깨지고 20대 여성은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이게 폭발입니다. 네,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압력밥솥 2개가 폭발했는데 이때 3명이 사망하고 260명이 부상했고요. 부상자 상당수는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이게 폭발입니다. 네,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폭발의 이력입니다. 천안함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폭발 사고로 해서 1명 사망하고 4명 부상을 했고요. 이렇게 우리가 접하는 폭발의 위력은 무섭고도 거대한 겁니다. 그러나 천안함에는 그러한 폭발로 인한 인체 손상 전혀 없었습니다. 자, 함장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포술장이 좌초로 보고했고 작전관이 좌초로 보고했고 전단장도 좌초라고 유가족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함장은 좌초 후 충돌하는 그 1년에 불과 7분 사이에 이어서 발생하는 좌초 충돌, 그 당시에 침실에 있었습니다. 함장은. 그럼 좀 마침 분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함장 스스로가 증인이죠. 왜냐하면 46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적의 공격에 의해서 46명을 잃은 함장이 바로 그냥 옷 벗지 않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군 참모총장을 했던 분이 바로 그 당시에 전역하자마자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진해에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초선 재선 의원 8년 동안 국회의원을 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천안함 사건의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증인이지요. 노크 기순 아십니까? 노크 기순. 육군에서 발생한 똑똑똑 노크 해가지고 북에서 왔수다 했다는. 아무리 철책선을 넘어와도 아무도 없으니까 막사까지 가서 보니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노크에서 북에서 왔다고. 그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총 한 발 쏘지 않고 희생자 1명 안 났지만 그 북한군 병사가 내려오는 길목에 있었던 모든 책임자들은 다 징계받았습니다. 상당수는 또 옷을 벗었고요. 그게 군대입니다. 경계가 뚫리면, 그죠? 경계가 뚫리면 제일 요번에 뭡니까? 또 그 해엄쳐서 왔잖아요. 해엄기순도 있었지 않습니까? 해엄기순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군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천안하며 징계하려고 하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징계하려고 하니까 이함대 사령관도 징계하려고 하니까 바로 행정소송하니까 군에서 없던 걸로 다 해줬습니다. 징계 유예. 천안함 함장 이번에 제대합니다만은 징계 유예 받았습니다. 징계 받아야 맞는 거죠. 그 사실 자체가 천안함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김강보 포수장 좌초라고 보고를 했고, 이함대 사령관도 좌초로 요청을 했고, 작전관, 천안함 작전관이 최초 좌초 지점을 유가족한테 찍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기 씨가 도대체 어디서 좌초한 거야? 그러면서 군이 들고 있던 작전 상황도를 그거를 빼앗아서 이 지점이다라고 바로 보여줬습니다. 이 이용기 씨가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2012년 6월 11일 날 법정에 출석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원보 대령이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지역이 초계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작전관 박연수 대위에게 가서 설명해달라 했다. 도대체 어디서 좌초를 했다는 거냐.
손가락으로 찍어봐라 하며 작전 상황도를 내밀었더니 그 지점을 찍어주며 거기에서 자초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지점에 별표를 하고 최초 자초라고 쓴 것이다. 이게 유가족. 이분 해군 부사관 출신이세요. 네, 해군 사고로 돌아가신 분의 친척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바로 사고 다음날 브리핑 장소에 가서 얘기를 듣고 이 함대의 이 전단 사령관인 전대장인 이원보 대령이 천안함 자초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했습니다. 얘기하니까 어디야? 찍어보라고 아예 군에서 들고 서 있는 작전 상황도를 뺏어서 항해 당직사관인 박연수 대위한테 내밀은 겁니다. 자, 어디냐 찍어보라고. 그랬더니 손가락으로 찍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찍어주니 이 손가락은 이용기 씨 손가락입니다. 자기가 볼펜으로 별표 딱 치고 최초 자초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 보면요. 그날 보조가 몇이고 저조가 몇이고 평균 수명이 얼마고 여기 보면은 4m라고 적혀 있습니다. 높을 때는 6.4m, 낮을 때는 4m, 평균 수명이 6.4m, 낮을 때는 4m, 천안함 홀수 3m, 프로펠러가 1m 돌출하면 4m, 이 배가 파도 2 내지 3m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 5m, 6m까지 내려갑니다. 왜? 배는 호수를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 2 내지 3m라면 2m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최저 수심 4m 같으면 좌초를 하고도 남지요. 그래서 별표 의심이 산 겁니다. 그런데 구조하는 데들은 전부 여기 몰려있네. B에. 요거는 충돌 상황인데요. 다음에 2부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내일 아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좌초했다고 자신들이 브리핑하고 자신들이 얘기해주고 자신들이 찍어주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게 최초로 자초했다. 최초 자초가 무슨 말입니까? 1차 사고가 자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1차 사고는 자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지형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부함장 증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자초를 합참에 보고를 했다고 해군 참모총장 내정자 이분은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승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 중장 시절에 바로 해군 참모총장 시켰죠. 근데 이분이 원스타 때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는 대령이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천안함 자초를 보고를 받은 당사자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받고 상부, 함대, 합참 그리고 그 상부까지 자초했다고 보고를 했다라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유가족 대표께서 KBS와 인터뷰를 할 때도 최초 자초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말이냐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자, 2차의 사고가 충돌인데 어떻게 천안함이 자초한 것도 그런데 자초에 충돌까지 이어졌느냐라고 하지만 아니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신 대표 만약에 말이야 이 배가 그냥 좌초했어 라고 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좌초 후 충돌했다라고 하니까 설득력이 떨어진다느니 아니면은 그 바람에 좌초했다는 것 자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저는 그럽니다.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면 차라리 좌초만 이야기를 하면 배가 반파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고. 이 배에 폭발이 없는 것은 제일 먼저 배제가 됩니다. 폭발 없어 라고 배제를 하고 나면 좌초 아니면 충돌만 남는데 좌초 가지고 배가 반파 안 됐다고요. 그 해저 지형에서는 백령도 서안의 지역에서는 프로펠러가 휘어질 정도의 지반이지만 암초가 있거나 거대한 바위가 있는 곳에 천안함이 얹힌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반파된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좌초한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서 배 밑바닥을 좌초에서 배를 빼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좌초를 했으면 바로 함정한테 연락을 하고 이전단에 연락을 해가지고선 이 함대에
와서 구조해달라고 해서 교통사고 나서 있는 사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신경손상 입으면 영원히 불구됩니다. 마찬가지로 좌초된배를 빼면 무조건 밑바닥이 찢어져요. 배는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만 배는 선박은 그렇게 튼튼한 물체가 아닙니다. 배 밑바닥 기껏해야 설판이 우리 새끼손가락, 네? 우리 새끼손가락 두께밖에 안 되는 그것도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는 손가락 두께만한 새끼손가락 두께만한 이 철판이 해저 밑바닥에 돌멩이, 자갈 이런 거 위에서 쭉 긁혀버렸는데 찢어지지 안 찢어집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파공 찢어진 것도 보셨잖아요. 물이 콸콸콸 들어오죠. 어떻게 들어옵니까? 위에서 1500톤이 짓누르면 1200톤이 짓누르면 물이 소방호수 물처럼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엔진이 꺼지고 표류를 할 수밖에 없지요. 표류를 하다가 두 번째 사고를 만나는데 그 인근을 지나는, 즉 배가 정상적으로 기동 못하고 둥둥 떠 있으면 야간에는 그나마 새까맣습니다. 불 하나 안 켭니다. 그 인근을 지나던 잠수함하고 그대로 충돌을 한 불행한 사건이 2차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사고는 충돌. 네. 이 부분에 반파된 부분에 둥그런 부분이 뭔가 지어받은 듯한 이 둥그런 표기식이 바로 충돌한 지점이고, 이 부분에 녹색 페인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녹색 페인트가 있었어요. 이거 뭐야? 왜 이 배는 녹색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여기 녹색 계통 페인트가 있냐고 내가 봤더니 며칠 지나 싹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싹 긁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범인은 우리 직속용 자동차들도 충돌했을 때에 상대편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걸로 추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녹색 페인트가 둥그렇게 들이받은 흔적을 발견하고요. 바로 가스터빈실이 인양이 됐던 가운데가 뚝 떨어져 나간 부분도 충돌로 떨어져 나간 부분이고요. 국방부는 두동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세동강이고,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국방부가 표현을 해놓은 걸 제가 조사위원으로 가서 조사하고 있는데 어떤 요원이 그 옆에서 이걸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딱 보는 순간 저 영상만 바깥으로 유출되는, 좋겠네. 바로 또 유출이 됐어요. 이게 조사 보고서에도 기록해놨습니다. 뭐가 들이받은 것 같습니다. 둥그런 물체. 둥그런 녀석이 들이받았다는 거 이 사진 한 장으로도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위에 부분 보세요. 만약에 폭발이 있었다면 폭발력은 비산하듯이 V자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얇은 철판들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위에 있는 철판들 전부 다 뜯겨져 나가버려야 됩니다. 폭발이 있었다면 거대한 배를 반파시킬 폭발력이라는데, 그죠? 이 부분이 가스터빈실이 밀려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A, B 다릅니다. 이 부분에는 가운데 벌캐드라 그래가지고 막혀있는, 즉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 중간에 프레임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찌그러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밀고 들어가는 동안 쭉 늘어지듯이 프레임 따라서 밀려 들어간 형상입니다.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 보여드렸네요. 자, 여기 이 부분이 들이받은 녹색 페인트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스터빈실이고요. 그리고 도동강 났다고 국방부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세동강 난 것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게까지 포함하면 세동강이고요. 둥그런 물체가 들이받았죠. 둥그런 녀석이 와서 헤딩을 하는 바람에 뻥 뚫렸습니다. 자, 이 위에 부분 보면은 만약에 폭발이 있었다면 이거 다 뜯겨져 나가버려야 됩니다. 네, 가스터빈실이 이런 부분이고요. 자, A, B 요거 부분은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찌그러짐이 없지만 여기는 프레임이 벌크헤드 격벽이 없기 때문에 밀려서 들어갑니다. 자, 요 영상은 뭐냐면 그만큼 폭발이 있다면 딱 하고 찢겨져 나가버리지 이 주름진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폭발력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충돌은 상당 또한 이게 일종의 범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쭉 충격을 흡수하죠. 충격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프레임 따라 쭉 찌그러져 들어간 현상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이 충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YTN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YTN의 김문경 기자가 무언가 침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때가 시간이 언제냐면요, 천안함 사고 발생한 지 1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불과 천안함 사고 난 지 불과 1시간 20분 만에 보도한 내용이 천안함이
침몰했는데 뭔가에 충돌한 뒤에 뭔가에 부딪힌 뒤에 침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군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뭔가에 충돌한 부분이 무엇인지, 바위와 충돌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해 충돌했는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충돌 보도를 1시간 20분 만에 합니다. 또 있습니다. 네, 또 있는데요. 이투데이 역시 충돌한 뒤 침몰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김준형 기자. 제가 이 두 기자한테 전화 또는 이메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YTN 김문경 기자 제가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김문경 기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쭉 내용에 대해서 오보가 아니다. 제가 본 게 오보입니까? 잘못 보도하신 겁니까? 물었더니 오보 아닙니다. 제가 취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한 겁니다. 라고 했고요. 제가 그러면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두 분한테 똑같이 질문했더니 한 분은 곤란할 것 같다 그러고 한 분은 그러면 나가서 증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곤란하다 나가지 말라고 한다 라고 해서 두 분을 중에 어떤 분도 법정 증언은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확인을 하고 오보가 아니고 각자 군을 취재한 것을 보도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좌초했다는 것에 비중을 두는 군 관계자는 좌초에 중점을 두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반파를 시킨 최종적인 원인이 충돌이라는 것을 중시하긴 군 관계자는 기자한테 충돌 부분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초 보도와 충돌 보도가 복수로 초기에 나타났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든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첫날, 이튿날, 셋째 날 이 동안에 발생하는 보도나 그때 증언이나 진술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왜? 거짓과 조작과 왜곡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보도는 역시 사고 나기 불과 1시간 20분 만에 나온 충돌 보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둥그런 부분에 이 화몰된 데 녹색 계통 페인트가 있다 그랬죠. 제가 이 녹색 페인트 계통을 이제 사진으로 찍고 이걸 갖다가 확인을 했는데 언젠가는 그 뒤로는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증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냐면 저만 봤으니까. 그런데 이 배를 인양한 88 수중개발의 정호원 부사장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군함과 다른 페인트색을 보았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진술을 딱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법정에서. 어떻게 그런 진술을. 정원 부사장은 88 수중개발, 우리나라 굴지의 인양 전문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부사장입니다. 사장님의 아드님입니다. 그분이 이 인양 업무에 있어서 총괄 역할을 맡았습니다. 타워 역할을 했는데 그분이 법정에 증언으로 나와서 천안함은 폭발한 배와 다르다. 폭발한 배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군함과 다른 페인트색을 보았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이 범인인 거죠. 미국의 재미과학자께서 천안함 사고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천안함은 충돌이다라는 논문까지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브릭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이분의 분석은 영문으로도 발표를 하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항수 교수님도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재미과학자 정윤 선생님하고는 참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데이터를 이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분은 부식공학, 재료공학을 전문으로 하시고 그 분야에서 미국에서 상당한 권위 있는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권위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32년생, 88세셨던 분이고 금속공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논문이 지금 법정에도 다 제출을 했습니다. 이분은 천안함 침몰 원인은 충돌이다. 의뢰는 가짜라고 하는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하고 충돌했냐? 충돌했다 그러면 뭐하고 충돌했냐가 나오잖아요. 제가 잠수함으로 특정하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3월 30일 날 김태훈 국방장관이 백령도 초소를 방문했을 때 쭉 그냥 사진 한 장인데 이 사진을 확대를 해서 하니 여기서 백령도 옆에 초소가 6개 초소에서
찍은 TOD 영상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공개를 했는데 몇 개만의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초 지점, 충돌 지점, 이 두 지점에 대한 영상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부 공개하지 않고 군사 기밀이다 라고 전부 다 그걸 감춰버리고 몇 개 영상만 공개합니다. 그렇지만 그 몇 개 영상만 가지고도 충분히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돌한 지점에서 잠수함이 떠내려간 경로와 잠수함에서도 상당한 손상도 발생했고 급에도 침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함이 침몰한 지점이 아닌 바로 그 잠수함이 침몰한 제3의 부표 지점에 모든 구조 인력과 구조선들이 집중했던 겁니다. 이틀 동안. 그러면서 천안함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안함은 계속 수색하고 있다고 국민들한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부표 아래 가라앉은 그 잠수함에서도 상당수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조준이가 사망한 내역도 바로 그 지점에서 사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한 잠수함을 이동하기 위해서 군 당국이 애를 썼던 모든 정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TOD 영상에 보면 이 영상에 나와 있는 함수와 함미가 분리가 되면서 함미가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에 가운데에 미상의 까만 점이 잡히면서 이 점이 이동하는 과정이 떠내려갔다는 가는 영상이 TOD상에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만 점이요, 쭉 선체 뒤로 빙빙빙빙빙 이렇게 쭉 갑니다. 가는데 가다가 이거 잘 보세요. 오른쪽은 함수, 왼쪽은 함미. 함수와 함미가 분리됐는데 이 까만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함수가 한 바퀴 돕니다. 자,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사이즈 다르죠? 이게 함수가 한 바퀴 돕니다. 왜 돌까요? 이 까만 점하고 살짝 부딪히면서 반파시킨 후에 이 잠수함은 코닝타워인데 코닝타워 부분이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함수를 건드린 겁니다. 함수를 건드리니까 함수가 뱅 돌죠. 멀쩡한 함수가 반파되면 엔진도 꺼지고 기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돌아갑니까? 선체가 돌아가는 회두 현상은 어떠한 타력이 존재하든지 아니면 무엇과 부딪히든지,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체가 회두하는 현상 중에 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세월호 부분에서 말씀드리게 될 텐데요. 이 현상이 천안함에서 반파된 지점의 가운데 있는 물체가 이동하면서 그 사이에 함수가 어느 순간 한 바퀴 빙그르르 도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이 가운데 물체와 수면 하부에서 부딪히는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표류를 하면 함수, 함미가 함께 떠내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함께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가운데 있는 물체는 거꾸로 이동합니다. 조류를 반대로 거슬러 갑니다. 즉, 충돌을 해서 상당한 손상을 입었지만 잠수함은 그때까지 어느 정도 기동력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국방부가 겨우 공개한 TOD 영상을 제가 이 영상의 저속으로, 아주 저속으로 상당히 확대를 해서 이거를 GIF 파일로 만든 것, 이거 다음 아고라에 계신 분이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준 건데요.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작게 보이는 점은 코닝타워, 잠수함의 위에 돌출된 부분이고요. 잠깐 바디의 일부분이 물속에 수면 위로 보입니다. 잠깐 함수와 함미 사이에서, 그죠? 코닝타워와 바디의 일부분이 살짝 까맣게 떴다가 들어가는 게 보이죠?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이거를 법의학 연구소에 보내서 검증을 받을 생각인데요. 천안함을 반파시킨 그 녀석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이거를 상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천안함 침몰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 제가 일부 내일은 2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의 내용. 네, 2부. 그 얘기는 이 배를 타고 있었던 분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배를 타고 있던, 천안함을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을까? 2017년이 됐어야 그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감추고 진술서조차도 내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진술서를 달라고 하니까 군사 기밀이라 그러고 안 주다가 항소심 재판장이 못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진술은 승조원들의 진술은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냐? 제출하시오 검사. 근데 검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국방부로부터 받아서 원문 전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게 2017년입니다. 그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2부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1부 천안함 피고인 최후 진술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이 3월 26일이고요. 오늘은 3월 25일 천안함 11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대를 하는 분께서 천안함이 북한 수행이 아니라면 그동안 양심선언 하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없지 않느냐. 그건 할 말이 아니죠. 이명박 정부에서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회유를 했든 압박을 하든 협박을 하든 얼마나 철저했길래 지금까지도 그렇습니까? 천안함 사건은 그렇게 말한 분들, 그렇게 조작한 사람들, 왜곡한 사람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자신이 한 말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신 우리 신사철TV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